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야별 경찰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요. 코로나는 아닌데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양해 바랍니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하수 분야별 경찰 활동을 제가 업로드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목이 허락하는 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야별 경찰 활동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생활안전 경찰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학 이론인데요. 범죄학 이론은 시험에 한 문제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범죄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학문적 개념은 크게 법률적 개념이 있고 비법률적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법제적, 집행상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법 집행, 그 법제적 및 집행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개념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범죄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법률적 개념은 낙인 이론적 개념이 있고 해악 기준의 개념이 있거든요. 자, 낙인 이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급, 권력층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라든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또 정치권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범죄자로서 처벌을 하겠다. 법을 제정함으로써 뭐예요? 누가 제정합니까? 우리가 제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권력층에서 특정 계급이나 권력층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낙인 이론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거는 이 법 제정, 집행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도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법규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밑에 사례를 봅니다. 자, 바다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한번 일어났었는데, 뭐 전국에 걸쳐서 이런 불법 오락, 그죠? 행위가 있었는데, 자, 2006년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불법 오락인데, 이 게임기 하나에서 올라오는 매출액이 현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걸 100대 정도 설치를 했다고 봐봐요. 한 대당 30만 원 같으면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돈이 되지요. 그래서 조폭들이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다 이야기와 같은 게임과 같은 불법 오락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오락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만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또 영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도 처벌을 하지만 안 되겠다. 오락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오락 행위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오락 행위자는 처벌을 하지 않았죠.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경찰청에서 오락 행위자도 도박죄를 적용하겠다. 해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법규가 형성되는 하나의 가정, 법 집행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키스가 있어요. 또 유명한 학자지요. 또 사이키스는 범죄라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사이키스는 뭐예요? 각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범죄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범죄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이 금지하는 행위,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시대에 따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혼인비자 가는 데는 옛날에 처벌했잖아요. 지금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간통죄도 옛날에 처벌했죠. 지금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뭐예요? 그 사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념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이키스가 주장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법 제정 집행상 개념, 그리고 사이키스가 주장한 개념, 이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있죠. 범죄 원인론입니다. 학설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예방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고전주의 범죄학, 실정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이 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은요, 자, 범죄의 원인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한다. 우리는 다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저 친구를 한 대 때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사 비결정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정주의는 범죄의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생리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범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범죄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범죄할 사람.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자,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내가 염색체가 XX, XY가 정상이잖아요. XXY 염색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이때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무조건 한다고 봤기 때문에 범죄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 전반적인 환경들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고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한다. 범죄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둔 겁니까? 범죄자에 초점을 둔 겁니까? 범죄 행위죠. 내 의지에 따라서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이거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자에 초점을 둡니까?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둡니까? 이거는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내 속성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성은 왼손잡이에요. 내 속성은 O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죄자의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게 실정주의 범죄학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범죄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개인한테 있다 이 말. 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정주의는 뭐예요?
바로 개인이 아니에요. 범죄 책임은 사회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XXY MBC를 내가 의지에 따라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물려줬기 때문에 나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죠. 물려줬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한테 책임을 묻기가 힘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그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회적 책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네, 바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다 하는 이론이 뭡니까? 억제 이론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범죄 예방 이론이 뭐죠? 억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형벌을 가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실정주의는 어떻습니까?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그 생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요인들을 찾아서 치료, 갱생을 하는 거예요. 갱생을 함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치료, 갱생 이론, 실정주의, 범죄 예방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학적 범죄학은 사회 환경 때문에 범죄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쁜 환경들이 많죠, 주변에.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한다? 개선시킴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사회 발전 이론이 되는 거예요. 갈로 속에 이 이론은 범죄 예방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고전주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 효과가 있고 특별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예방 효과는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벌을 확실하게 가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그걸 보고 아, 범죄를 하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받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실하게 해야 돼요. 범죄하면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특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특별 예방 효과는 대상자를 범죄자를 대상하는 거예요. 형벌은 누구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대중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죠? 형벌을 부과하고 감방에 집어넣잖아요. 그 범죄를 못하는 거죠. 이런 효과를 특별 예방 효과라고 합니다. 자,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처벌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요.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에 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주장한 예방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요, 바로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와 갱생, 치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범죄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범죄자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범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비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비판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범죄는 인간의 자유, 의지 때문에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의지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동적인 이런 범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어떤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물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했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요. 어떤 비판을 받을까요?
바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어요. 일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범죄의 원인은 지금 설명했던 거, 특히 여러분들이 또 잘 비교하셔야 될 것은 고전주의와 실정주의를 잘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유의지, 심리, 요인, 생리적 요인, 의사비결정론, 의사결정론, 범죄행위, 범죄자 조정, 개인, 사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암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보여집니다. 자,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전주의, 실정주의, 사회학적 범죄학. 자,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뭐예요? 고전주의죠. 실화 갱생 이론은 뭡니까? 실정주의죠. 의사 비결정론은 고전주의고, 범죄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실정주의고,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다? 실정주의고, 의사 결정론 실정주의고, 범죄자 행위에 초점을 둔다? 고전주의가 됩니다. 사회 환경은 뭐죠? 예, 바로 사회학적 범죄학. 사회 발전 이론도 사회학적 범죄학과 관련되어 있고, 억제 이론은 고전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충동적인 범죄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도 고전주의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 안 든다. 일반 예방 효과는 없다. 이거는 실정주의가 되겠고요.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 고전주의.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실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주의 범죄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있어요. 베카리아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범죄와 형벌의 저자다. 이 책의 저자가, 범죄와 형벌의 저자가 베카리아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일반 예방주의를 주장합니다. 특별 예방주의가 아니고 일반 예방주의. 자, 중요한 거는 바로 1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벤담입니다. 벤담은 이걸 기억하세요. 공리주의 이론을 세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나오면은 벤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형벌을 통해서 범죄 통제가 가능하다. 고전주의가 그렇잖아요. 형벌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하워드 가면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도소 생태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워드는 교도소, 그죠? 감옥, 뭐 이런 말, 교도소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은 하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는 감옥 내에서도 질병 치료를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는 징벌이나 가혹한 형의 집행이 아니고 바로 교화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또 홍거 수용은 안 된다. 가밀 수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교도소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하워드가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생물학적 범죄학에 대해서 봅니다. 체형 이론 가는 게 있어요. 체형 이론에서 좀 유명한 이론이 바로 크레치머의 체형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장형이 있죠? 세장형이 이거예요. 투사형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비만형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장형은 몸이 야이고 약합니다. 체중도 평균보다 가벼워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범죄를 많이 하느냐? 바로 성범죄를 많이 한다라고 일반적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자기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어린 아이들, 그죠? 여성들 상대로 범죄를 많이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뭐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 투사형은 뭐예요? 몸 좋죠? 근육질이잖아요. 남성미가 넘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력범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제일 왼쪽에 있는 비만형. 지방이 많고, 목이 짧고, 몸통이 굵다. 누가 생각나는 선생님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자, 비만형은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진짜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사기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크레치머 체형 이론을 주장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체형 이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정주의 범죄학이 있어요. 롬브로저가 있습니다. 실정주의 범죄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롬브로저입니다.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자, 롬브로저는 생리적 범죄 인설을 주장했어요. 그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생리적 범죄인은 영구 격리, 도태 처분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롬프로저는 그 수용자 있잖아요. 5,900명 정도, 그 6천여 명 정도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절도 보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 요인이 있느냐? 바로 눈이 작아요. 또 반짝거려요. 사시가 많고, 코는 좀 비뚤어져 있고, 그리고 좀 낮고 코가 소염이 적고 이마가 좁다. 이런 사람들은 절도범이 많다는 겁니다. 살인범은 눈자위가 움푹 패이고 핏줄이 서 있고 코는 크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곱슬머리에 입술은 넓고 송곳니가 크다는 예모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범은 선량해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눈이 작고 코가 비틀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롬브로저가요. 5,9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재소자들을 상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나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런 주장하면 욕먹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저게 생리적 범죄 인설, 요걸 생리적 범죄 인설하면은 롬브로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페리가 있어요. 자, 페리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범죄 사회학의 창시자입니다. 범죄 사회학이라는 책을 또 저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양의 범죄는 반드시 발생한다.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인구라든가 사회 문화 이런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1년에 200만 건 정도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1년에 뭐 1000만 건 정도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일정한 양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 페리가 됩니다. 자, 페리는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인물상,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인물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팔로는요, 범죄학을 통해서 자연범, 법정범, 형사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걸 구별하였습니다. 범죄학을 통해서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한 사람은 누구냐? 가로 팔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생리적 범죄 인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롬브로즈. 범죄 사회학의 창시자,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페리. 자연범과 법정형을 구분한 사람은 누구다? 가로 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이론이 있죠. 그리고 성 염색체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학적 범죄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있어요. 자, 프로이드가 있는데 심리학자의 뭐 대표적인 학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이드는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이드가 있어요. 원본능이라고 합니다. 이드, 그리고 에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있어요. 원본능의 힘이 자아나 초자 통제 기능을 능가하게 되면 범죄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본능의 힘이 자아나 초자를 통제 기능을 능가하면 어떻게 된다?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본능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본능이 있죠? 내 본능은 뭐래 지금? 아, 나 저 물건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어떻게 합니까? 야, 한번 찾아보자. 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자아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훔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훔쳐서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가 어떻게 합니까? 훔치는 건 나쁘다 해가지고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충동, 본능, 초자 요 사이 있죠? 본능하고 초자 요 사이, 요 사이의 어떤 불균형의 표출이다. 표출로 통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능이 강해도 초자가 본능을 누르는 힘이 더 강하면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능보다 뭐예요? 초자가 뭐예요? 약한 거예요. 불균형이죠.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그래서 이드, 에고, 뭐 슈퍼에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프로이드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죄학을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범죄학 자체는 우리는 지금 뭐 거의 한 50분 안에 끝나지만 대학에서는 거의 한 학기 1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학자들이 어떤 이유로 뭐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히 공부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정리해 주는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심리학 범죄가 또 이론이 있는데요. 심리학적 이론 중에서 타르드의 모방 이론입니다. 타르드의 모방 이론인데요. 말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경험을 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타르드는 모방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르드의 모방 이론은 바로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접촉을 해서 안 좋은 어떤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 모방 이론은 나중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나중에 공부합니다. 많은 영향을 준 이론이 바로 타르드의 모방 이론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모방의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모방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접촉의 법칙, 상하의 법칙, 삽입의 법칙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접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접촉하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모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은 좋은 영향을 내가 받는데 나쁜 사람과 접촉을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의 나쁜 행동과 말과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하의 법칙입니다. 모방은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뭐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하루청은 상류층의 행동을 모방한다. 이게 상하 법칙입니다. 상하니까 위에서 아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행동을 모방하고 싶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의 행동을 모방한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많이 든 사람을 보고한다는 거. 이게 상하법칙이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잘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삽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과 행동을 재강화되고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이나 정치가 구세대의 그것을 밀어내고 대체되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삽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타르데 모방 이론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방의 법칙을 발표했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모방의 법칙 세 가지. 접촉, 상하, 삽입. 알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 구조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 이론은요, 사회 구조 이론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자, 사회 구조 이론 하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노미 긴장 이론하고, 사회 해체 이론하고, 그죠? 그리고 바로 하이 문화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회 구조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회 가정 이론이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구조 이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경감부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사회 구조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자, 보시면은 자, 디리켐의 아노미 이론이 나옵니다. 디리켐의 아노미 이론. 자, 디리켐은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 개인의 욕구가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욕구대로, 욕망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된다? 범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요?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관념을 혼란시키는 상황에서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 상실되게 되면 범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사회에 많은 규범과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뭡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로버트 머턴의 긴장 이론이 있어요. 긴장 이론. 사실은 뭐 아노미 이론과 긴장 이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이론 이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머턴의 긴장 이론은 바로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 신분, 지위 문제 이런 것들이 범죄 원인으로 본다 이 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저학력 학생들의 욕구 불만입니다. 아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이 있죠.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또 사람에게 막 민감해지는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예 뭐 성적하고 관계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뭐 농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 저학력 학생들의 욕구구나. 이게 대표적인 또 예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터는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신분 문제, 지위 문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바로 긴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이 되겠는데요. 자, 해체 이론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소득이 낮고 임대 입주자가 많은 빈민 지역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뭐예요? 비행 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빈민 지역의 사람들이 만약에 좀 돈을 좀 벌어서 이사를 나갔어요. 그럼 그곳에 또 빈민, 그죠? 소득이 낮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비행 발생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 해체 이론은 그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주 원인이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따라서 그만큼 지역사회 열악한 환경에 따른 지역사회 통제력 약화도 범죄 유발 요인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자식 이렇게 사회 해체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만큼 사회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그게 또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문화이론이 있어요. 문화이론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코헨 비행 하이 문화이론, 밀러의 하이 대称 문화이론, 이 문화이론 자체는 모두 사회 구조 이론에 속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1번 개념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학 이론이 있어요. 생태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생태학 이론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1920년대에 이제 미국 시카고 학파가 있었어요. 자, 시카고 학파에서 범죄의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것을 생태학적 이론이다. 이렇게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카고 학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찾고자, 규명하고자 시도한 이론이 바로 생태학적 이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정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